부산포는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였다. 조선 팔도 아니 멀리 이국 땅에서까지 온갖 배들이 드나들었고 거리에는 낯선 옷차림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다녔다. 해풍에 실려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기름 냄새,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짐을 나르는 머슴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부산포는 늘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편에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 번쩍이는 금부치를 휘감은 부유한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백성들도 수두룩했다. 몰락한 양반 김선비는 후자에 속했.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어 이제는 몰락한 선비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험은 번번이 낙방, 높은 벼슬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붓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선비의 자존심뿐. 더 이상 한양에서 버틸 수 없었던 김선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산포로 내려왔지만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 부산포는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지만 가진 것 없는 선비에게는 냉혹한 곳이었. 양반의 체면은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했고 고고한 자존심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 오늘도 김선비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까지 부산포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 낡은 도포, 자락은 해진 지 오래였고 가슴 삐뚤어졌으며 집시는 달아 구멍이 숭숭 뚫렸다. 배는 텅 비어 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고 목은 말라 갈라졌.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적인 현실에 한숨만 푹푹 내쉬던 김선비는 문득 황령산이 떠올랐다. 울창한 숲과 고요한 정취를 자랑하는 황령산은 시끄러운 부산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어쩌면 그곳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김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황령산으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자 점점 숨이 가빠왔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는 듯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낡고 허름한 작은 미륵당이 숲속에 숨어 있는 듯 나타났다. 미륵당은 퇴락한 지 오래된 듯 기와는 깨져 있었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김선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륵당 안으로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풍경이 펼쳐졌. 거미줄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낡은 불상 앞에는 희미하게 꺼져가는 향불만이 남아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다. 김선비는 미륵당 안을 둘러보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비파 한 대를 발견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곡선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딘가 모르게 고고한 품격이 느껴졌다. 홀린 듯 비파에 다가간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낡은 줄을 튕겨보았. 텅 끊어질 듯 낡은 줄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둔탁하고 맥 빠졌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었. 어쩌면 이 비파도 자신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어 줄을 튕겼다. 쟁. 끊어질 듯 말 듯 간신히 이어진 음색은 애처롭고 슬펐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은 김선비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륵당, 아니 갑자기 몽환적인 빛으로 가득 차오르며 싸늘한 바람이 훅 불어왔다. 김선비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한 줄기 연기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호련히 나타난 것이다. 여인은 낡은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자태는 신비롭고 고혹적이었다. 창백하리만큼 흰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눈동자, 그리고 묘하게 애절하면서도 서늘한 분위기. 여인은 마치 그림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 김선비는 숨을 멈춘 채 넋을 잃고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이 황령산 미륵당에 깃든 기생령 매화였다. 매화는 슬픈 눈으로 김선비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비파 소리가 들리는구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 이가 있었구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섭고 슬픈 울림이 있었다. 김선비는 멍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이곳에? 매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매화라고 한다. 이곳 황령산에 깃든 기생령이지. 그리고 이 비파가 바로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란다. 매화는 자신이 과거 부산포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 그리고 이 비파는 생전에 자신이 아끼던 악기로 죽어서도 영혼이 비파에 깃들어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매화는 말을 이었.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운수대통의 기운이지. 너의 불운한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매화는 김선비의 초라한 몰골과 슬픈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독과 절망을 느꼈다. 그래서 그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빌려 그의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가난에 지쳐 괴로워하는 너를 보니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내 능력을 빌려 너의 운명을 바꿔보지 않겠느냐? 매화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기생령이라니 운수대통이라니 모두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가난과 절망에 짓눌려 있던 김선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믿져봐야 본전이지. 김선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매화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과연 김선비는 기생령 매화의 도움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부산포에 어떤 거대한 파란을 불러올 것인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 그날 이후 김선비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황령산 미륵당에서 매화와 만난 것은 마치 꿈만 같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놀라웠.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부산포 거리를 헤매던 김선비는 우연히 들른 주막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 이 김선비. 자네 어제 꿈자리가 좋았나? 아니면 정말 신령이라도 만났나? 주막 주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장. 김선비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주막 주인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 허허! 모르는 척은! 자네가 어제 쓴 시가 온 부산포의 소문이 자자하다는구먼. 최가 상단에서 자네 시를 보고 감탄해서 당장 만나보고 싶어 한다지 않나?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쓴 시가 유명해졌다고? 최가 상단에서 자신을 찾는다니? 이것이 정말 매화가 말한 운수대통의 시작일까? 얼떨떨한 기분으로 주막을 나선 김선비는 반신반의하며 최가 상단을 찾아갔다. 부산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 만금상회라는 현판이 웅장하게 걸린 곳이 바로 최가 상단이었다. 대문 앞에는 늠름한 머슴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마당에는 진마차와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과연 소문대로 최가 상단의 위세는 대단해.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선 김선비는 안내를 받아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 고급스러운 가구, 진귀한 골동품, 벽에는 산수와 병풍이 걸려 있었다. 방 안에는 덩치 큰 사내가 묵직한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최가 상단의 수장,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김선비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 그대가 김선비인가? 소문대로 풍채는 제법이군.
목소리는 낮고 퉁명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다. 김선비는 긴장하며 예를 갖춰 인사했다. 예, 최 회장님. 소인 김선비라고 합니다. 최 회장은 빙긋 웃으며 손짓했다. 앉으시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최 회장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말을 듣자 하니 그대의 시제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군. 특히 어제 지었다는 부산포의 아침이라는 시는 정말 감탄스러웠어. 어찌 그리 생생하게 부산포의 아침 풍경을 묘사할 수 있었는지 경탄을 금치 못했소이다.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속셈이 느껴지는 칭찬이었다. 김선비는 겸손하게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저 부산포의 풍경을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썼을 뿐입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시 때문만은 아니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근 우리 상단의 운세가 기울고 있어. 계속되는 흉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저까지 들끓으니 상단 운영이 말이 아니요. 이대로 가다가는 만금상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요. 최 회장의 말은 사실이었다. 최가 상단은 부산포에서 손꼽히는 거대 상단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운세가 기울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 흉년으로 곡물 가격은 폭등했고 해적들의 약탈은 더욱 심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단 내에서도 비리가 끊이지 않아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 최 회장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운이 필요하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대가 나타난 이후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김선비, 그대가 운수대통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 말이오. 김선비는 순간 움찔했다. 자신에게 운수대통의 기운이 있다는 소문이라니 매화의 능력이 벌써 세상에 알려진 것일까? 최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소. 하지만 어제 그대의 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소. 그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오.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묘한 기운이 느껴졌소이다. 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김선비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김선비,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대 정말로 운수대통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매화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그리 믿으신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이었지만 최 회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대의 운수대통 기운을 이용하고 싶소. 우리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대의 힘이 필요하오.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물론 공짜로 부탁하는 것은 아니오. 그대가 우리 상단을 돕는다면 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오. 재물은 물론이고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벼슬길까지 열어줄 수도 있어. 최 회장의 제안은 달콤했다. 돈, 명예, 권력, 김선비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 듯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다. 이것은 정말 행운일까 아니면 덫일까? 김선비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최 회장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회장님의 제안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비의 대답에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좋소. 역시 그대는 현명하구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최가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봅시다. 그렇게 몰락한 선비 김선비는 거상 최 회장과 손을 잡고 운수대통의 힘을 빌려 몰락한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계약을 맺었. 최가 상단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김선비는 이 계약으로 인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 최가 상단은 말 그대로 운수대통했다. 김선비와 계약을 맺은 후 상단은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승승장구했다. 흉년에도 불구하고 곡물 거래는 대박을 터뜨렸고 해적들은 신기하게도 최가 상단 배만은 피해갔다. 새로운 무역로 개척은 족족 성공했고 심지어 길을 가다 엽전을 줍는 일까지 잦아졌. 만금상의 창고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찼고 최 회장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다. 김선비 역시 덩달아 콧노래를 불렀. 최 회장이 약속한 대로 호화로운 저택과 하인들이 딸린 것은 물론 두둑한 사례금까지 챙겨주었.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일 필요도 벼슬기를 갈망할 필요도 없었다. 부산포 최고의 명문가 자제 못지않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달콤한 성공의 그림자는 짙고 길었다. 최가 상단의 운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수록 최 회장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 처음에는 그저 기울어진 상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부산포 전체를 소나귀에 넣으려는 듯 탐욕스러운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쟁 상단을 헐뜯어 몰락시키고 뇌물을 뿌려 관할을 매수하고 심지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장사치들을 협박하기까지 했. 돈만 벌면 된다. 수단은 가리지 마라. 최 회장의 서슬퍼런 호령 아래 최가 상단은 탐욕과 비정함으로 물들어갔다. 김선비는 점점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최 회장의 검은 속셈을 제대로 보지 못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 회장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 그가 누리는 부와 명예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나 다름없었.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화를 자초할 겁니다. 김선비는 용기를 내어 최 회장에게 간곡하게 말했. 하지만 최 회장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딴소린가? 내 놈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최 회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김선비를 쏘아보며 경고했다. 명심하시오, 김선비. 내 놈은 이미 우리 배에 올라탔소. 이제 중간에 내릴 수는 없어. 계속해서 내 명령대로 움직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최 회장의 협박에 김선비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 탐욕의 눈이 먼 최 회장은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김선비는 괴로운 마음으로 황령산 미륵당을 찾았다. 매화에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매화를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최 회장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자신 역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륵당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비판은 먼지 쌓인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화, 매화. 김선비는 나지막이 매화를 불렀다. 잠시 후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희미한 빛 속에서 매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은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화, 미안하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탓에. 김선비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매화는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욕심이라. 그래, 내 놈 역시 똑같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수없이 봐왔지만 또다시 실망하는구나. 매화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는 처음에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으면서도 왜 멈추지 않는 것이냐?
왜 그토록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것이냐? 매화의 날카로운 질책에 김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이미 욕망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 매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에게 운수대통의 기운을 빌려주었지만 이제 후회스럽구나. 내 힘이 오히려 너희 인간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세상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니. 매화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인간을 돕고 싶지 않다. 내 힘을 거두어드리겠다. 매화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점점 투명해져 갔다. 매화, 매화. 김선비는 다급하게 매화를 불렀지만 매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선비를 마지막으로 응시하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 매화가 사라지자 미륵당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차가운 바람만이 휘황히 불어왔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 김선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비파를 바라보았다. 매화는 떠나버렸고 운수대통의 기운도 사라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탐욕스러운 거상 최 회장과의 위험한 계약,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욕망의 그림자뿐이었. 그때 미륵당 밖에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마치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듯이. 매화가 떠난 후 최가 상단에는 거짓말처럼 불운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마치 신이 노한 듯 만금상해를 향해 재앙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해상무역이었. 늘 순풍에 돛을 달았던 상단 배들이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거나 해적들의 습격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육상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곡물 창고에 불이 나는가 하면 운송 도중 진마차가 도적대에게 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포의 역병까지 창궐하여 상단 직원들이 속속 쓰러져 나갔다. 만금상에는 순식간에 활기를 잃고 임육한 기운만이 감돌았. 최 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좀 나빠진 것이라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밤잠을 설쳐가며 대책을 강구했지만 어떻게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만금상에는 수렁 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드는 듯했다.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인 최 회장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게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이냐?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 급기야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부적을 써 붙이는 등 미신에 매달리기 시작했.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파멸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 김선비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최가 상단의 몰락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나 다름없었. 매화의 경고를 무시하고 최 회장의 탐욕에 눈 감았던 자신. 그는 후회와 자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회장을 찾아가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최 회장은 광기에 사로잡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 오히려 김선비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 다 내 놈 때문이다. 내 놈이 운수대통 기운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 상단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놈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최 회장은 눈을 붉히며 김선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내 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 최 회장의 격렬한 반응에 김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만금상해를 빠져나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김선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 거리를 방황하던 김선비는
문득 황령산 미륵당이 떠올랐다. 매화가 떠난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매화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미륵당은 여전히 낡고 퇴락한 모습 그대로였다.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한 텅 빈 당집, 고요함만이 감도는 적막한 공간. 김선비는 비파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비파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김선비는 매화를 그리워했다. 매화는 떠났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과 애절한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매화, 매화,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김선비는 흐느끼며 비파를 끌어안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매화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바로 이 비파였다는 것을. 어쩌면 이 비파를 통해 매화와 다시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비파를 쥐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다. 맑고 처한 음색이 미륵당 안에 울려 퍼졌다. 예전처럼 둔탁하고 슬픈 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희망과 위로가 담긴 듯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김선비는 눈을 감고 비파 연주에 몰두했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고 멜로디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슬픔, 후회, 죄책감, 그리고 희망. 복잡한 감정들이 비파 소리에 녹아들어 미륵당 안을 가득 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선비는 문득 눈을 떴다. 미륵당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한결 평온해진 듯했다. 비파를 통해 매화와 진심으로 소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멸 직전에 놓인 최가 상단을, 그리고 탐욕의 눈먼 최 회장을 어쩌면 아직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선비는 비파를 든 채 굳게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운명의 장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었다. 김선비는 비파를 품에 안고 만금상회로 향했다. 폭삭 망해버린 상단의 모습은 처참했다. 예전에 활기 넘치던 마당은 텅 비었고 화려했던 건물들은 낡고 퇴색해 임욕한 분위기만 감돌았다. 최 회장은 회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회장실 문을 열었다. 회장실 안은 더욱 엉망이었다. 고급 가구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진귀한 골동품들은 깨지고 부서져 뒹굴고 있었다. 최 회장은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늙어버린 노인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회장님!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최 회장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다. 김선비는 비파를 들고 최 회장 앞으로 다가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김선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회장은 퀭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놈, 아직도 내 곁에 맴돌고 있었느냐? 내 놈 때문에 이 꼴이 된 것을 알고 있느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 회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김선비의 말에 최 회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어. 최 회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매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김선비는 비파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비파로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최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선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선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좋다, 해보시오.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최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선비는 회장실 문을 활짝 열었다. 만금상의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선비는 직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들 마당으로 나와 주시오. 지금부터 제가 구술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두 묵묵히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텅 빈 마당 한가운데 김선비는 비파를 들고 섰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김선비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비파줄을 튕겼. 쟁 맑고 슬픈 비파 소리가 만금상의 마당에 울려 퍼졌다. 애절한 멜로디는 마치 매화의 흐느낌처럼 상단의 슬픔과 절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매화를 간절히 불렀다. 매화 부디 내 목소리를 들어줘. 나의 진심을 받아줘. 비파 소리는 점점 격렬해졌다. 슬픔, 후회, 죄책감,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 뒤섞인 격정적인 선율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김선비는 온 마음을 다해 비파를 연주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매화에게 전하고 싶었다. 최 회장의 탐욕과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하게 울리던 비파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마지막에는 가늘고 애절한 여운만을 남기고 멈췄다. 고요한 정적만이 마당을 감돌았다. 김선비는 눈을 뜨고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에는 여전히 임육탄 기운이 감돌았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듯했. 그때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희미한 빛 속에서 매화가 다시 나타났다. 예전처럼 창백하고 슬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진 듯했. 매화는 김선비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 네, 비파 소리 잘 들었다. 내 진심도 느꼈다. 매화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고 청아했지만 더 이상 싸늘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는 목소리였. 매화, 정말, 정말 고맙소. 김선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매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저 내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매화는 비파를 가리키며 말했. 이 비파는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자.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이 비파를 통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매화의 몸이 다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오랜 시간 이 세상에 머물렀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매화는 김선비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부디 잊지 마라. 진정한 부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매화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빛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매화가 완전히 사라지자 만금상의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음울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희망찬 기운이 감돌았. 김선비는 비파를 들고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최 회장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 김선비는 비파를 최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비파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비파를 잡았. 그리고 처음으로 김선비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소. 김선비,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최가 상단은 다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 물론 예전처럼 화려한 위세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탐욕을 버리고 정도를 걷기 시작하자 점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을 찾아갔. 최 회장은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단을 운영하며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 김선비는 만금상회를 떠나 다시 몰락한 선비 신세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이 남아있었.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와 만족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김선비는 비파를 어깨에 메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 어쩌면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가난한 선비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든 그는 더 이상 불운한 몰락한 선비가 아니었. 그는 이미 진정한 운수대통의 의미를 깨달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 그리고 그의 비파 소리는 세상 곳곳을 떠돌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엉터리무당 소동극으로 시작된 기묘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여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